조선사태입니다. 오늘이 5월 30일. 그죠? 현재 시각 06시 25분. 여기 온도, 와, 19.4도. 어마어마하네요. 연휴 기간 동안, 그죠? 3일 동안, 뭐, 굉장한 비는 아니었으나, 꽤 많은, 보들보들,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비였죠. 예, 애매한 비였죠, 애매하게. 이 자체가. 저 3일 동안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대한 관람객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고 서울 미술 참 좋죠. 미술 같은 거. 주말 동안 저는 좀 지도에 대한 내용을 좀 조사를 좀 했어요. 지도 하나를 가지고 저기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딛고 유럽 사회에서 착취당했던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자신들도 과거에 대등한 무역을 했다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지도가 발견되고, 그걸 본 또 어떤 나라는 제작 연도까지 속여가면서 지도에 대한 우월성을 또 표현하는 나라도 있었고, 그것도 그렇지만 그 이름도 어려워. 아다모스인가?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책을 요즘 두껍기도 굉장히 두껍더라고. 왜 그렇게 두꺼운 건지. 1922년경에 한 백작, 로코프, 로코크 백작이라는 사람이 소련 볼셰비키 이후에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들의 정리 차원에서 기존의 백작, 공작, 그러니까 로마노프 왕조, 짜르 등의 보통 이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잖아요. 프롤레타리아, 자본가 계급들, 대지주 이런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에서는 노동가를 착취한다고 자본론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1917년에 짜르가 무너지고 1919년에 볼셰비키에 의한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러시아에 탄생을 하잖아요. 소련이라는. 이후에 정리되는 그 혼란스러운 나라, 그 세상에서 한 인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형적인 무형적인 자산을 뺏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가택연금을 당해요.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그 볼셰비키의 혁명에 대한 우호적인 시를 썼다는 이유로 해서 목숨은 연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모스크바 모스크바 쪽 가면은 그 붉은 광장 바로 앞에 보면은 호텔이 하나 있는데 기존에 자기가 거기서 영구적으로 머물고 있던 곳인데 자신의 영지는 따로 있고, 그죠? 자신의 영지는 따로 있고 머물던 그곳에 302호인가 이곳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돼서 그곳에 일어나는 근 한 수십 년간을, 심지어 어떤 꼬마 아가씨가 성인이 돼서 그의 손녀가 자라고 그 손녀가 결혼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긴 장면을 한 호텔에서 벌어지는 감금 생활을 통해서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살을 하지 않고, 자살을 하려고 하길 원했겠죠. 볼셰비키에서는. 하지만 자살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인간과 섞이려고 노력하는, 그 작품 보면서, 야, 최근에 또 하나의 작품이, 총 3개 작품이 지금 국내에 번역돼 있다 그러는데, 꽤 좀 읽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섞여야 되잖아요, 인간 사회라는 게, 그죠? 싫든 좋든 간에. 싫든 좋든 간에. 그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누구 뭐 알렉산드로 로코포 뭐 이름을 대시오. 누구 알렉산드로 뭐 로코포 백작, 뭐 경마장의 회원이며, 뭐 어디에 하면 자신의 명예로운 어떤 지위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이제 관습에 따라서 당시에 재판관은 전부 이제 볼셰비키 당원들에게 모두 점령당한 상태였고, 거기서 이제 뭐 이제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혁명당원에서 1920년 무렵에 즉각 기존에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죠? 어디 호텔에 어디로 가라. 붙박이 방 같은 어떤 하인들이 잠시 머무는 그런 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 호텔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오면 즉각 사형이 청하는, 총살을 쳐야지게 되고, 수시로 그를 조사하러 하는 공산당원들에게 또 고통을 받게 되고, 상황에서 살아남는, 참, 그 인간 속에서 섞여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계속 끊임없이 끄집어내요.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한 꼬맹이 아가씨에게 그 호텔의 마스터 키를 물려받기 전에 우연히 그 아가씨는 그 호텔의 마스터 키를 갖고 있었고, 그 호텔의 마스터 키가 있는 관계로 해서 모든 호텔에 있는 부대 시설을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자신이 그렇게 오래 그 호텔에 손님이었는데도 꼬마 아가씨한테 호텔 이곳저곳을 소개받으면서 서로 간에 거기서 이루어졌던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고통을 뒤섞으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재되는 세상. 원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고려.
고려시대 때. 도마국으로서 우리는 그나마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어? 완전한 점령이 아닌 도마국으로서의 지위를 통해서 명목상 지배를 당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지배였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후에 몽고의 몰락으로 인해서 명나라가 부활을 하고, 그죠?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와중에 조선에서는 이성계라는 장군에 의해서 조선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방원이라는 태종이 왕이 되고, 그 즈음해서 그가 어디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아주 업적을 남기는 되게 일전액이었던 한 지도였잖아요.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인종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로커포프 백작이 그 로마노프 짜르하에서 백작이라는 명예로운 직업을, 계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급 자체가 추악한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매력적인, 인격과 매력적인 재능을 가진 그였어요. 꽁떼라 그러죠, 백작을. 꽁떼. 불어로. 몽떼 그리스도. 잠깐 빠지자면은, 꼰대라는 말이 백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내가 꼰대처럼 굴지 말라, 꼰대처럼 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모스크바 신사에 나오는 주인공이 백작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한일합방 당시에 도장을 했던 우리나라의 그 숙적, 오적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일본에서 백작이라는 직위를 받아요. 왕족이 공작이고, 공작과 자작의 중간이 백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 신분으로서의 최고의 지위죠. 왕족이 아닌 신분으로서는. 상당하신 분은 이완용 맞습니다. 이완용.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랬대. 내가 꽁떼야, 꽁떼. 꽁떼라고 들어봤어? 꽁떼 뜻 몽테 크리스토 백장에 나오는 그 꽁떼야. 그러면서 그렇게 주위 사람이나 지인들이나 후배들한테 몹쓸 짓을 한 거죠. 피곤하게 하고. 그때부터 나온 말이 꼰대 그러면서 지금까지 몇 년 이루어져 나온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꼰대가 바로 몽테크리스토, 프랑스에서 내려온 백작과 일본 이완용, 현대까지 내려오는 그 어떤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푸념 같은 거를 약간 격렬하게 어조로 표현한 방송. 어찌됐든 어떤 자신의 위치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 뺏겼을 때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대단할 거라고 보고, 혼일 강리 역대 국도라는 태종의 명에 의해서 이희인가?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한 문인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병마부사, 그 국방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는 한 문인이었어. 무인이 아니라. 그가 태종의 명을 받고
각 지방 수령에 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니 국가가 세워졌으니까 자신이 어떤 위치, 이 동아시아나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던 거야. 왕으로서 그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을 통해서 창덕궁으로 이동을 하고 정무는 뭐 경복궁에서 본다지만 그가 생각하는 이 나라를 그리고 자신의 외척들을 전부 그냥 척살시켜 버리잖아요. 천안부터 해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나라가 반드시 올바로 서야 된다는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서야 된다는 큰 자신만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지. 태종이 욕을 물론 그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그 중간관계는 참혹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변명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가 가지고 있는 추악한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딛고 일어섰을 때 다음 단계에서는 발전이 일어나잖아. 해겔 알잖아, 해겔. 이분 바투의 역사소설에도 나왔듯이 역사는 치명적인 투쟁을 통해서 거기서 승리한 자의 몫이잖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닌가요? 맞을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내용도 어찌 보면 군주론에 입각한 어느 사람의 저자 활동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제국 국가의 밥상에 숟가락을 하나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이승만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이승만의 추악한 모습 뒤에는 치밀한 외교와 한반도를 살려내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힘에는 힘 그러면서 방공포로에 대한 석방으로 인해서 말이죠. 미국의 간담을 그냥 서리게 했잖아요. 중국과의 전쟁을 극도로 기피한 상태에서 포로 석방이라니. 그 다음에는 북진을 할 것이냐. 북진하면 미국은 아주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나 안되겠다 싶어서 이승만한테 한미상호방위 조약, 응?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해줄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종이 쪼가리 때문에 우리가 내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혼일 강리 역대 국도는 짧게 그냥 강리도라고, 요즘 강리도라고 이렇게 불리더라고. 시중에서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강리도라는 지도가 있었고, 그걸 태종이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한 문인에게서 명령해서 중국에 있는, 중국이라고 해봤자 명나라는 아직 정신도 못 차릴 테고 올라올 때고 무너져가는 원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 네트워크망이 확실한 나라였잖아. 명나라하고 그 이후에 폐쇄적인 그 정체성을 갖는 거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군이 저물어가는 원인이 되잖아요. 무슨 이유에선지 해외로의 원정을 다 막잖아요. 정화의 원정도 이후에 갈 수 없게 만들고,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으나 원나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이유로 해서 그랬던지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로스 도시에 보면은 파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등대, 누가 봐도 그 등대 한번 보고 나면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지. 수백 킬로에서도 그
등대가 펴지면 볼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스포러스를 나와서 그 지중해로 가다 보면은 말이죠, 멀리서 오는 반짝거리는 이집트의 파라상, 그게 그 지도에 그려져 있었대.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도. 그것뿐이겠어요? 나일강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달의 강도 그곳에 표현이 돼 있어. 북아프리카만 표현된 것도 뭐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남아프리카에는 희망봉을 보지 않으면 결코 표시할 수 없었던 오렌지강이 거기 표시되어 있었다는 거야.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어떤 나라하고의 경계에 있는 그 강. 그래서 여성 총리가 중국이 그려진, 강리도가 아니라, 강리도에도 당연히 그려져 있는데, 강리도보다 한 100여 년 이후에 그려졌다고 사료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는데, 중국 사람은 그게 강리도보다 먼저 그려졌다고, 15년 정도 먼저 그려졌다고 주장을 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이 아니라 지도. 그 지도를 보더니 놀랍다 이거지. 오렌지강이 15세기에 14세기 말에 그려져 있다니.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1300 몇 년이고 우리는 1402년에 그려졌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세조 때 그려진 거고, 태종 때 본 걸 가지고 세조 때 그려진 거고, 사군 육준이 그려져 있다고 해갖고 세조 때 그려졌다고 추정이 되고. 근데 그 지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총리는 유럽 세계에서 아프리카가 최초에 표시된 기록이 16세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기록으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무역 역사는 착취와 불평등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사람이 얘기하는, 너희는 기존에 무역도 없었고 짐승처럼 숲을 오가는 민족이었다라고 각하시키잖아요. 하지만 지도에 나와 있는 뭐 오렌지강이라든가, 그건 희망봉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그릴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 드디어 아프리카의 그 맹주국이 사우스 아프리카, 이집트 정도 되잖아요. 이집트는 아프리카라고 생각 안 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리비아나. 어찌됐든 사우스 아프리카 쪽에 있는 한 여성 총리가 결국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강리 역대국도 강리도를 또 본 거지. 거길 보니까 더 자세히 나왔어. 이야, 파로스가 있고 달의 강이 있고, 이야,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한 거. 그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넘버 2야. 보면은 중국은 일단 제일 크고, 거기에 한 사이즈가 한 60, 70% 정도 되게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놀랍게도. 놀랍지 않아? 일본은 저 제주도 섬만하게 그려져 있고, 그 당시에 그 국가에 대한 프라이드지, 가치, 아프리카가 우리나라만큼 그려져 있고, 거기에 그 서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아주 작게 그려져 있어요. 인도도 그려져 있고, 프랑스도 그려져 있고, 아주 근데 이제 미비하게 그려져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는 남과 틀리는 자신 모습이잖아요. 우월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 아프리카는 그동안 유럽에 가려져 있어서 자신은 정말 자신이 과거에 문명의 역사라는 게 없었나? 동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나? 막 이런, 왜냐면 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사적이 전혀 없다 보니 거기서 오는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우리가 말이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도 꿋꿋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그 수천 년 전부터 면면이 내려왔던 한반도에서, 그리고 만주라든가 이런 곳에 일어났던 우리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 그 정체성에 관한 게 또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 사사받는 교육. 그리고 남들과 다른 어떤 음식 문화, 다채로운 음식, 삼면이 바다잖아. 다채로운 음식 문화라든가, 그리고 사냥의 기술, 그 독자적인 철학적인 부분, 아주 그냥 금수강산의 높은 산들과 강들과 바다가 좁은 밀도의 중심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 자체가 다채롭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뭔가 기괴한 동물들에 대한 사냥 기술도 엄청났을 것 같고, 거기서 오는 자연과 인간과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위치,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중국이라는 나라, 그 어떤 광활한 땅에서, 그리고 스키타이인들이 동쪽 끝에 있는 스키타이 로드에서 오는 동쪽 끝에 시발점인 이곳에서 서쪽의 끝에서 온 여러 가지 다채로운 문명이라든가 기술들이, 말 등자라든가, 이런 말 타는 기술이라든가, 동복이라든가, 동복 아시죠? 말 뒤에 이런, 그 고구려에서 올라오는 그 추운 날씨에서 거주할 수 있는 독특한 이런 구들장 문화 같은 것들이 빠르게 전파되고 흡수되고 하잖아요. 그 네트워크의 동쪽, 거기가 끝이 아니라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 스키타이에서의 그 스키타이 로고가 있잖아요. 지도를 보면은 그 그린띠가 쫙 있잖아요. 이 그린띠는 수천 년 동안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문명의 흥망성쇠를 일으켰던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한 종족, 한 인류의 칼라피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일깨워 줄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그들 얼마나 놀라운 건강이야. 모스크바의 신사에 나오는 그 주인공 로코프 백작이 죽지 않고 50년 동안 그 퍽스도한 호텔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그린 그 작가의 의도는,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을 통한 인생을 통해서 말이죠, 가질 수 있는 지속적인 지위와
재정 상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도 않고, 흥망성쇠에 따르는 어떤 인간의 심리가 견뎌질 수 있는 스탠스는 뭐냐?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볼셰비키 혁명 이전에 로마노프 왕국 자리에서 꽁떼라는 백작의 지위를 갖고 있던 그가 몰락의 길에서 죽지 않고 어떤 한 소녀의 손을 이끌리면서 과거에 자신이 뽐냈던 무도회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발소 이런 곳을 다니면서 자신이 구가했었던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몰락 꺼져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피어오르게 하잖아요. 즉 사람이라는 거지. 정체성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 강리도에 나와 있는 오렌지강에서 이루어진 그림이 원나라 때 무역을 했던, 고려 때 무역을 했던 무역상들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은 그 희망공예까지 목숨을 걸고 갈 이유가 있겠냐는 거야. 있겠냐는 거야. 사람 간의 교역, 교자 있잖아, 한자로. 교역의 주체는 결국은 사람이잖아. 사람.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 관계에서 오는 어떤 스탠스가 바로 정체성. 그와 내가 이렇게 다르다. 그건 좋다, 나쁘다. 다르다. 라는 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지. 지도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공화국 자체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일반인들에 대한 그 먼 옛날 문자가 없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강대국으로서 승화되지 못했고, 강대국이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정해준 강대국이라는 얘기잖아요. 무기의 발전이 없었더라면 세상은 그냥 아름답게 갈 수도 있었어. 인간은 그렇지 못하잖아. 점령당했다고 해서 그들의 과거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까지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찾을 수가 없었다는데, 과거의 유산에 대해서. 그래서 징기스칸이 갖고 있는 그 광대한 네트워크가 진정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갖췄던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놀랍다. 나루가치인가요? 몽고에 각 나라마다 식민지에 나루가치라는 총독을 두잖아요. 고려에도 있었고. 거기서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우호적인 통치권을 완화해서 받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 얘기가 있는데, 침략을 당한 상태에서 몽고의 멸망으로 원의 멸망과 명예 부흥을 지켜보면서 이후에 벌였던 새롭게 일어났던 나라에 대한 국가의 정체성을 위해서 지도가 완성이 되고, 각 분현에서 올라온 많은 정보들이 취합이 돼서 굉장히 정밀한 조선 초의 지도가 그려지더라고요. 그 지도는 이후에 원본은 소실이 되고, 세종 때 이루어졌던 사군에 대한 국토 확장이 원본과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조 때 그려졌다라고 보고,
지금은 류코쿠 대학의 일본 대학에서 소장을 하고 있어요. 카토 기요마사라는 일본 가등천정이죠. 그가 약탈해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로 세로가 가로가 긴 지도고 1m 뭐 60, 1m 30 정도 큰 지도예요. 지도에 대한 또 소유권에 대한 거는 여기서 뭐랄까 말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조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솜씨가 한 민족, 한 종족, 한 나라에 대한 현재 살고 있는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듣고 그 얘기를 듣는 제 3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름 끼치고 또 기쁘게 그 사실에 대해서 볼 수 있었고 좋았다는 이번 연휴 때는 그런 내용이 제 머릿속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화요일입니다. 힘차게 또 일들 한번 하시죠. 조선사태였습니다.